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 다나나 경제학의 분석인데,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서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예언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먼저 돈의 감옥에서 탈출할 나라다. 네, 이게 참 소멸과 구원이라는 이 양극단의 시나리오가 한 나라를 향해 동시에 나왔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당장 우리의 통장 잔고 또 우리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6년 이런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퍼즐, 바로 AI 기술의 무서운 발전 속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머스크가 현재 AI 기술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에 비유한 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비유요. 처음에는 내리막길에서 시원하게 달리니까 신나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시속 100km로 저 멀리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공포. 지금 AI가 딱 그 상태라는 거죠. 그 공포의 중심에는 재귀적 자기개선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재규적 자기 개선이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요.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는 현상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챗 GP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시도 써주네, 신기한 장난감이다, 이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다 그랬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최신 AI 모델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인간 응시자 중에 상위 1% 성적을 냈습니다. 와, 2년 만에 장난감에서 천재 변호사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속도예요. 자료에 따르면 작년 모델과 올해 모델의 성능 차이가 무려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배요? 네. 우리가 잠든 사이에 AI는 혼자서 수만 번씩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런 순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위험하면 잠시 멈추면 되잖아요. 그냥 다 같이 플러그로 뽑아버리면 안 되나? 하고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를 자료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을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자, 우리 다 같이 6개월에만 AI 개발을 멈춥시다 하고 합의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 구글이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몰래 개발을 계속해서 시장을 독식해버리면 구글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 국가 간의 경쟁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면 중국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AI 패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마치 그 냉전 시대 핵무기 개발 경쟁이랑 똑같네요. 다 같이 멈추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상대가 배신할까 봐 나도 계속 더 센 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정확합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거 알면서도 옆차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다들 엑셀을 더 세게 밟고 있는 셈이죠. 이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와닿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10년차 프로그래머 김대리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분이 AI가 코딩을 해? 그거 다 버그투성이라 결국 내가 다 고쳐야 돼 하면서 비웃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던 분이 최근에 새로운 AI 에이전트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봤다고 합니다. 팀원 5명이 한 달은 꼬박 밤새워야 할 프로젝트를 그냥 AI한테 한번 던져준 거죠. 결과가 어땠나요? 충격적이었죠. 김대리가 잠시 커피 한 잔 타서 자리에 돌아오는 딱 10분 만에 AI가 2만 줄짜리 코드를 완벽하게 짜놓은 겁니다. 10분이요? 한 달 걸릴 일을? 그렇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주 실수하던 보안 취약점까지 알아서 다 보완하고 코드 설명하는 주소까지 친절하게 달아서요. 그걸 본 김대리가 느낀 감정이 편리하다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였다고 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노동의 종말의 서막이군요. 네, 아주 구체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AI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왜 유독 그 중심에 한국이 언급되는 걸까요? 자료는 그 답을 가장 의외의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한국의 가장 큰 위기, 즉 합계 출산율 0.6명대라는 이 인구 절벽에서요. 인구 위기에서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 나오는 빵집 사장님 이야기가 딱 그걸 보여주죠.
시급을 12,000원까지 줘도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어딜 가나 구인 공고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자동화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그 정도인가요? 로봇 밀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뜻합니다. 한국이 1012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와, 압도적이네요. 전 세계 평균이 151대니까 거의 7배 가까운 수치죠. 독일, 일본, 미국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가 로봇 강국이 되자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봇을 들여놓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미래 국가의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본 거군요. 자신의 인간용 로봇 옵티머스를 팔기에 한국만큼 좋은 시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처럼 강성노조의 반대가 심하지도 않고 또 중국처럼 기술을 훔쳐갈 걱정도 덜하고요.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이미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가격도 문제일 텐데요. 그 가격 경쟁력이 이 흐름에 불을 붙일 겁니다. 머스크가 말한 옵티머스 초기 판매가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거든요. 2,700만 원.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 명 연간 인건비가 주유 수당까지 다 합치면 3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고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그만두지도 않는 로봇 직원이 인간 직원보다 심지어 더 저렴해지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온 겁니다. 청취자께서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로봇을 파는 시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한국이 이미 머스크 제국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병참 기지라는 사실입니다. 병참 기지요? 네. 자료를 보면 머스크가 매년 약 7조 원어치의 부품을 한국 기업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심장인 LG의 배터리, AI의 두뇌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리고 스페이스X의 해상 발사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한국의 조선 기술까지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한국의 소멸을 경고하는 게 그냥 남의 나라 걱정해 주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자기 사업의 핵심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담긴 경고이기도 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인구 문제로 무너지면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생관계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나리오의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죠. 로봇과 AI가 모든 일을 대신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거의 0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료에서는 계란 한 판이 500원이 되는 세상을 예로 들던데 물가 싸지는 건 너무 좋은데 당장 제 월급이 0원이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 보편적 고소득, UHI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UHI요? 우리가 아는 그 보편적 기본소득, UBI랑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UBI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복지 개념이라면 UHI는 모든 국민을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겠다는 분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든다니 그게 경제학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많은 돈은 자 어디서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그 답을 국가의 개념을 바꾸는 데서 찾습니다.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 가칭,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대한민국 주식회사? 네, 과거에 우리는 이 회사에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잖아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모든 국민이 이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직원이 주주가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수많은 로봇과 AI를 돌려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요. 정부는 여기에 로봇세 같은 형태로 높은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세수를 모든 국민, 즉 주주들에게 똑같이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죠.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UHI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인건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산 비용 자체가 워낙 싸지니까 돈이 풀려도 물가가 막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논리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이죠. 매달 내 통장에 300만 원이 배당금으로 들어오는데 택시 기본 요금은 1,000원이고 짜장면 한 그릇은 500원인 세상.
와, 명목 소득은 3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지금의 수천만 원 소득자 못지않은 그런 노동 없는 부자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그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아주 끔찍한 과도기를 건너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UHI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없는 그 대혼란의 시기. 그걸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현실적인 숙제죠. 자료에서 3가지 생존 지침을 제안하던데요. 네. 첫 번째는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겁니다. AI 리터러시라면 혹시 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우라는 뜻일까요? 그보다는 한 단계 더 위의 개념입니다. 내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AI에게 일을 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AI를 유능한 비서처럼 부리는 관리자의 역량을 키우라는 의미입니다. 아,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2번째 지침은 생산수단에 올라타라? 이건 딱 들어도 투자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끊길 세상에서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로봇과 AI에 만드는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라는 거죠. 로봇이 버는 돈의 일부를 나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조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적응력이네요.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조차 AI 앞에서는 순식간에 대체될 수 있거든요. 내 직업, 내 전문성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울 유연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요,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우리를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되돌려 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60세에 은퇴를 해도 앞으로 90년이라는 시간이 남는 겁니다. 90년?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그 긴 시간을 다 뭘 하면서 보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우리 세대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인류는 창조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노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도 그 그림을 그리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남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는 못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이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머스크의 경고는 한국의 소멸을 예언하는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먼저 미래 사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초대장일 수도 있겠군요.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던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존재를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